정말 어이없죠. 이거 그 잠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그거 돌로 쳐 죽여야 될 말이야. 잠언은 구약이고 구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그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돌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 돌 맞아 죽어야 될 얘기야.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똑바로 이 썩을 놈들아. 이게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 이렇게 그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야. 보수의 증거가 동성애 반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 보수라고? 지랄하네. 진보 세력 중에도 동성애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도 동성애 반대해. 예. 2016년 2월 2일에 동성애 합법화 찬성이 아니라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다. 저 방송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세상에 진선미 의원이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그 동네 대형 교회가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동네 큰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죽여라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하셨어. 십계명은 예수님 이전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 증언하는 게 그거 나쁜 죄라고 인정하셨다니까. 구약시대에는 돌로 때려 죽인 거고. 어디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거짓말하고 다니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요, 이제까지 역사상 대형 사찰을 짓는 종교는 반드시 망했어. 그러니까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 짓고 망해. 천주교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보면 두오모라고 있어. 그 두오모가 뭐냐면, 주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신부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주교야. 주교들이 집전하는 성당을 두오모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높은 성당인 거야. 그걸 두오모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렇게 너무너무나 화려한 두오모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당, 화려한 성당들이. 그 중에 제일 갑이 베드로 성당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이 너무 화려한데,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망한 거야.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을 헌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 면죄부를 파는 걸 보면서 루터가 잠깐만요. 어디 성경에 보면 면죄부로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냐? 이러면서 교황한테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찰을, 우리나라의 대형 사찰, 지금 그 무슨 가문사지 석탑, 황룡사지 7층 석탑터, 이게 큰 석탑에 흔적이 남아있어. 그렇게 큰 석탑을 지었다는 건 그 탑에 100배 정도 큰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사찰을 크게 짓고 망했다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종교 사찰을 크게 지으면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해.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 거야. 황룡사는 목탑이죠. 좌우지간 사탑.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 그렇게 드립다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교인들에게 거짓 설교를 하고,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한국에 계신 교회가 망할 때가 된 거야. 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망할 때가 됐다라는 선포하는 역할을 내가 볼 땐 사명으로 받은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화시킨다라고 거짓말한다면 그 목사는 돌 맞아 죽어야 돼. 당신이 돌 던져서 죽일 수 없다면 그 교회 나와야 돼. 온 가족이 나와야 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교회야. 잠언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돌 맞아 뒤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 그런 교회들은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그게 장로들이 요구한 거야. 장로들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를 내쫓아. 근데 이 목사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신부님들처럼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무슨 복지 정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교회 장로들한테 목줄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장로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봐.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예. 굳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저 모양이면 교회 안 가는 게 좋아. 무엇보다 내가 제일 골 때리는 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가 교인들한테 성폭력을 했어. 그래서 막 여자 신도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반스만 입고 주무르라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다?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근데 지금 또 다른 교회를 지어서 거기도 또 수천 명이 모이고 앉아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끝날 때가 됐어.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신천지 이 악마들이 이 사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뭐 교회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성당 절 다 잡아먹었다며. 이거 왜 그러겠냐.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한국의 교회들의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 이단 사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작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게 뭘까? 이걸 깊이 고민해서 내 삶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벌어져야 돼. 내가 그걸 작년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되새기게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여름에 독일을 가잖아요. 그 독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하는 거래.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로 지금 이 세계가 정말 말세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종교의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Just peace. 평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가 평화다. 이건 다른 말로 지금 이 돈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이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 개독이라는 말이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 당신 신천지야? 개독이라는 말이 그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요. 그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망치 부인님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30대 부부입니다. 정당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들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자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선에 관련된 거라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정당의 역사의 이름을 막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여당, 야당 구분도 못했어.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예. 집권당.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이야.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가 어디 소속이냐 하면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만 박근혜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까지 여당은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야. 예. 그 다음에 야당이 뭐냐? 대통령이 없는 당. 거기가 야당이야. 그 야당은 여러 개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권력을 집권했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민주 세력이 담당했고 나머지는 다 같은 파였어. 같은 세력.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옛날부터 이승만 때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거예요. 예. 같을려? 모르겠다. 여당할 때 여자가 같을 여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승만 때 정당이 뭐였어? 자유당. 이승만에 소속된 당이 자유당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박근혜가 만들었던 당이 신한국당.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나온 거야.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 박근혜가 파면당한 자유한국당.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랬잖아. 이거 김빙삼 씨가 얘기했더라고. 자유당 대통령은 끄집어 내려야 맛이지. 그러니까 공통된 거야. 자유당의 대통령은 둘 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다는 좌우지간.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동안 집권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윤보선의 민주당이 그 집권을 했는데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서 쿠데타로 무너지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18년 동안 유지한 당이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박정희의 공화당 18년. 이게 이제 핵심이야. 두 개가. 그 다음에 그 공화당이 이제 그 박정희가 총 맞아 뒤진 다음에, 이 전두환이가 12.12 사태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80년 여름에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환이 그 8년 동안 독재하다가, 자기가 간접선거로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우리 손으로 87년 60항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써야죠.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요?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자유당이 어떤 사건으로? 4.19 혁명으로 그 쫄딱 망하고 다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박정희의 공화당.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공화당이 어떤 일을 겪었어? 12.12 사태. 예.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 아니야, 12.12 사태가 아니라 12.16.
그 11.6이 뭐냐면 김재규,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전두환이가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잠깐만, 12.6 사건, 12.12 사태 요걸 연결해야 되겠구나. 12.6 사건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고, 12.12 쿠데타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는 그걸 썼어야 됐네. 그러니까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삶을 12.6 사건으로 끝장을 냈는데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죠. 그래서 전두환의 무슨 당?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민정당이 무슨 일을 뭘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최루탄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60항쟁. 60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의 민정당이 끝나고 노태우의 무슨 당?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노태우의 민자당.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태우의 민자당이 끝난 다음에 김영삼이 집권을 하죠. 그래서 김영삼이 집권을 해서 김영삼이 집권할 때 당 이름은 신한국당. 그래서 이 김영삼의 신한국당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김영삼이 물러나면서 자기가 사면을 해주는 거야. 사면을 해주면서 그 신한국당이 신한국당이 하여튼 김영삼이 이제 사면을 해주고 물러나고 IMF가 오게 되죠. 네. 김영삼의 신한국당 끝에 IMF.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이 신한국당의 실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라당,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회창이 먼저 집권을 했는데, 이회창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아들 병역비리 문제로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이회창은 바로 죽어. 별로 이렇게 실권을 차지하지 못해. 바로 이때부터 박근혜가 나타나. 그래서 당 이름을 바꿔. 뭘로?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유승준 사태와 관계된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였지만 실제로 김영삼 이후에 그 한나라당의 실세는 박근혜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쭉 유지를 해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박근혜가 당을 또 바꾸게 되죠.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명박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사자방 비리를 일으키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일으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돼.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때도 한나라당이었어.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치하를 돕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이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때문에 다시 박근혜가 나타나서 당 이름을 바꿨어. 뭘로?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얘네들 세력의 당 이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던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의 자유당에 반대했던 게 무슨 신한당인가? 신한당, 민한당 뭐 이런 당들이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 부분은 몰라. 신한당, 민한당은 잘 모르고 진보당도 있었어. 그래서 저기 그 동아일보 쪽에서 했었던 신한당이라는 당도 있었고 뭐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윤보선의 민주당, 이 이승만하고 반대했던 게 윤보선 민주당이 되겠죠. 근데 그 윤보선의 민주당이 4.16 저기 뭐야 안 됐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바로 끝나는 거야. 그 5.16 쿠데타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윤보선의 민주당에는 사실 옛날에 신한당 출신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윤보선의 민주당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진보당이 있었어. 그 야당은 야당인데 그 누구니 김한길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진보당이 따로 있었고 내가 중심 인물은 몰라. 근데 이 진보당이 소위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반민특위 반민특위 부활을 외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막 민주당 윤보선의 민주당을 막 흔들었어. 그래서 결국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예. 조병옥. 예. 진보당은 이제 조병옥이란 사람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보선의 민주당이 쭉 유지되다가 박정희 시대가 되면서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김대중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민주당하고 김영삼 민주당으로 나뉘게 돼요. 김대중 민주당이 뭐였냐면,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영삼이 신민주당. 그래서 이 김영삼이 신민당, 그 다음에 그 저기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에서 평민당. 예. 요렇게 신민당, 평민당으로 나뉘어지게 돼.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민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래서 이제 평민당, 신민당의 이 이름이 나뉘어져서 이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평민당, 신민당,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김종필은 그때 이제 진보당이 이 앞에 있었고 이 진보당을 또 뺄 수도 없고 김종필이 공화당을 계속 유지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때까지 이게 얘네들이 유지가 돼요. 평민당, 신민당, 공화당 이게 유지가 되는데 노태우 때 노태우가 어떻게 돼요? 노태우 시절에 이 김영삼이 배신을 하죠. 노태우 때 김영삼이 배신을 해가지고 뭘로 들어가? 김영삼의 3당 합당.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였어? 이게 신한국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김영삼한테 지고 김영삼한테 지고 당을 떠나. 그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그죠? 이때가 아마 아니야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로 그 나타나. 예,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 맞죠? 내가 실제 새정치국민회의 때 당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새정치국민회의가 나올 쯤에 자민련이 생길 거야. 그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후에 3당 합당을 했다가 김종필이 나중에 자민련을 만들죠.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영삼이 포함된 이제 신한국당이 저 위에 집권을 하는 거고,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김종필이 면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떨어져 나와서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서 그게 DJP 연합이라는 거래요. 들어봤죠? DJP 연합. 그래서 김종필, 김대중이 이렇게 세력을 나누고 있다가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DJ, 김대중의 DJ, 종필이의 P. 그래서 DJP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DJP 연합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김대중이 집권. 무슨 당이 될까? 요때가 새천년 민주당. 예.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때 꼬마 민주당이 나와. 그때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 나오는데, 얘네들이랑 반대했던, 얘네들이랑 그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렇죠? 예.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래서 꼬마 민주당이 있어. 이 꼬마 민주당이 노무현. 예. 그 김영삼이 3당 합당할 때 김영삼의 신민당 출신들 중에 김영삼 따라서 안 가고 따로 남았던 게 꼬마 민주당. 예. 그 꼬마 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이죠. 내 정식 명칭을 모르겠어. 그게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거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요때가 통일민주당 아니면 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이 3당 합당에 안 하고 남은 세력으로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는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였더라? 민노당이 만들어지는 게 이즈음일 거야. 진보당 운동을 계속 했지만 얘네들이 뭐 이제 뭐 노동당도 만들고 별의별 뭐 무슨 중부지역당이니 뭐니 별의별 정당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몰라.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요 김대중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그 저기 통합민주당을 만들던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나와. 민주노동당. 그래서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이 이때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에 어떤 역사를 갖게 되느냐. 이런 거 나도 이거 지금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김대중의 이제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 DJP 연합으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이 새천년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요거는 좀 다음 스타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 다음에 여기다 그냥 할게.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때 동교동계 부패, 동교동계의 부패 문제가 터져. 비리. 그러면서 이 동교동계 비리로 터진 게 홍삼 트리오 사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가족들의 비리 문제라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그 동교동의 비리가 최순실 비리처럼 터지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꼬마 민주당 출신이었던 노무현이 노사모를 만들고 광주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집권.
이 당시에 당명은 열린우리당. 이 되는 거죠. 예.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김대중의 이 그 동교동 비리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완전히 작살난 야당을 이 노사모하고 그 광주 경선을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으로 극복하는.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집권 열린우리당이고, 이때 여기 노무현의 이거를 지우고 홍삼 트리오 사건을 극복한 노무현 집권 열린우리당 됐어요? 그랬다가 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쭉 유지가 되는 거야.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김대중의 이 그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민노당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 집권 이후에 2007년에 이제 이명박이 당선되는 거잖아. 이명박의 그 한나라당에서 맞죠? 이명박의 한나라당, 예,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노무현을 비판하고 쭉 유지가 돼. 언제까지? 이명박 때까지. 그러다가 이명박 때 이 한나라당이 만들어지고, 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뭘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야당이었죠? 야당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또 이름이 또 바뀌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먼 민주당, 이름이 자꾸 바뀐다. 하여튼 통합민주당이 제일 오래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민주당이, 이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요 통합민주당 뒤에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 이때 만들어진 정당이 누구야? 그 통합민주당이었다가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진다. 참,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지는 게 2009년. 예, 2009년에 이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하고 막 경쟁을 해. 그러다가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통합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이 되죠. 다시 민주당이 되고,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통합민주당,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이것들이 합쳐서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통합당. 그래, 민주통합당. 그래. 내가 당 이름을 미안해요. 이제 야당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민주통합당이 되고, 이 통합진보당으로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박근혜 새누리당이 집권한 다음에 당 이름이 말기에 뭘로 바뀌는 거야? 얘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죠. 예. 더민주로 바뀌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는 거죠. 예. 얘네들이 해산되면서 지금은 뭐 여러 개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뭐 노동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여러 개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뭐 때문에 최순실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태를 거쳐가지고 지금 뭘로 바뀌었냐 하면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바른당. 요렇게 그 이름을 바꾼 상태다. 예.
바른정당이구나. 미안해요. 자꾸만 바른당이라고 불러서. 예. 그래서 지금은 더민주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국민의당이 나타나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는데, 이 더민주로부터 분열돼서 나간 사람들,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나간 게 국민의당. 그래서 현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민주, 국민의당 요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 제 설명이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예. 제 설명이 지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통합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이 됐다가 해산당했다. 그래, 해산되고 참 여기서 정의당이 나온다. 그래. 그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그 일부 잔존이 정의당으로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통합민주당하고 민주통합당 사이에 있었어. 맞아. 잠깐만. 고개 빠졌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이냐면 요 사이야.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예.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과 누구의 안철수의 작당이었죠. 예. 김한길과 안철수의 작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잠깐 바꿨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더민주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됐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이거는 김한길과 안철수의 그 일종의 야합시기. 예, 그랬다가 지금 더민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얘네들이랑 분열돼서 국민의당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나가서 정의당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예. 뭐 이 정도면 대충 이해가 돼요? 예. 그 새천년 민주당이,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이 추미애가 그 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이 명망만 유지하고 국회의원 숫자 없다가, 나중에 이제 2008년에 흡수되죠.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하고 막 민주통합당이나 통합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합해져 버리는 거야. 새천년 민주당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은 새천년 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늘 별칭으로 그냥 민주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메모장에다 쓰다 보니까 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자세히는 모르고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박근혜의 한나라당. 요때 이제 윤보선의 민주당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신민당, 김종필의 공화당,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김종필이 자민련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할 때, 노무현의 꼬마민주당으로 분리가 되고,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하고 거리를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DJP 연합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했던 김대중이 동교동계 비리와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거의 이제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모 광주 경선이 일어나면서 노무현이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 김대중 때부터 나타나갖고 쭉 권력을 유지해 오다가 열린우리당이 끝날 때쯤 국민참여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그랬다가 결국 해산당하게 되고 이 민주통합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됐다가 더민주가 되고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갔다. 예. 자, 요 내용을요. 예, 이 내용도 한번, 근데 이게 저기가 될까 모르겠다. 요게 그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칸이 중요한데. 예. 이게 이 칸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모르겠다. 복사를 해서, 예, 하여튼 복사는 해가지고, 한번, 우리 게시판에다 한번 써볼게요. 게시판에 이게 잘 될 것 같진 않아. 한번 게시판 뭐라고 해야 될까? 망치 부인의 생각으로 가고 게시판 공지를 하고 예.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이제 게시판에 정당의 역사. 아메가 아니라 야매지. 예, 아메가 아니라 야매 기억력.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야. 대충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의 역사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 아님 말고. 예, 주로 야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답이 됐나 모르겠다. 질문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너 리포트 쓰냐? 자, 이것도 또 옛날에 우리 방송국에 올라왔던 글인데, 잠깐만, 메모장 모음에 있나? 메모장 모음에, 그래. 이런 때를 준비해서, 예, 메모장에 적어 놓은 게 있죠. 자,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에요. 예, 자, 일단, 이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기 전, 이때가 빠졌구나. 예, 그래. 그러면 또, 요 위에부터 해줄게.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예, 또 그 전의 역사를 또 알 필요가 있죠. 그 전의 역사는 뭐겠어? 구석기? 이제 경제의 역사니까. 구석기 시대를 뭐라 그래요? 수렵 채집경제라 그러죠. 한마디로 잡아먹고 주워먹고, 예, 수렵 채집경제 이동생활을 하던 구석기, 얘네들이 이제 뭘로 바뀌어? 신석기로 바뀌죠. 신석기가 되면 이때 이제 이 신석기에 농경과 목축이 등장. 농경과 목축이 발견이 돼. 그래서 안정적인 식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언제는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을 했는데,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신석기 말기에 정착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영토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영토를 차지하고 효과적인 농경을 위해서 집단 노동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 효과적인 집단 노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청동기의 특징은 군장이라는 어떤 통합된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된 대규모 농업을 이루고 이걸 대규모 관계 농업이라 그러죠. 관계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큰 강가에서
큰 강가에서 물길을 내 가지고 그 물길을 이용한 농사. 그러면서 이 대규모 관계 농업을 하게 되면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정치력이 이제 그 부상이 되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서 요 청동기 말에 청동기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철기 시대는 뭐냐면 영토 전쟁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철기 시대가 되면 영토 전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영토 전쟁은 식량을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하는, 그래서 귀족과 그러니까 이때 1대1 노예제 정체라 그러죠. 고대 노예제. 요때를 고대 노예제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영토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들이 발생하면서 신분제 사회가 되고 고대 노예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랬다가 쭉 지나서 이제 고대가 뭘로 바뀔까요? 고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고대가 이제 고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노예제가 확립이 되고 고대 노예제가 중세 봉건제. 그래서 중세 봉건제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그 장원이라는 특이한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경제를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예속된 농민, 예농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세 봉건제.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야. 여기부터는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자본주의를 고대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른다. 이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고전 경제학.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라는 그 경제학 이론에 보면 국가는 뭐냐면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도둑만 잡으면 된다. 그게 야경 국가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강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제정책을 계속 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이 다 안 팔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 2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이제 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이 되고, 그 양분된 상황에서 그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증세를 시키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요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러다가 이런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사회주의는 그 자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기업은 뭐냐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공공의 일자리를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비스는 떨어지고 서비스 가격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의 규제를, 원래 수정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대자본의 이윤의 목적을 그냥 눈 감아주죠. 그러면서 이 서비스는 저하되고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뭐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정당의 역사. 그래서 아이고 바탕
네. 아마 이것도 신자유주의 역사 이것도 우리 게시판에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예. 자, 요즘에 질문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목포 신앙만의 방문객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재미없죠? 시청자들 다 나갔네.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뭐 시사적인 내용을 지금 많이 안 다루고 요즘에 질문 있습니다 순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니아층만 모이는 것 같아. 매니아층에게는 재미가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이제 5시니까 오늘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할게. 예. 자, 일단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직전에,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우리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선생님 2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그 순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관련 기사 좀 갖고 오실래요? 이게 80년대 의식화 교육이야? 80년대 이후에 공부 안 했나 봐요. 요거 김영삼 때 만든 교과서 내용이야. 김영삼 때 만든 교과서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 학원에서 애들 가르쳤던 내용이야. 80년대 의식화 교육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지? 예. 자, 이 지금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그 2분의 기간제 교사를, 2분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 그 순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0년대 의식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무식한 얘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기업 민영화란 개념이 없었어. 예. 그 당시에는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80년대 뭐 의식화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고대, 중세, 근대 자본주의까지만 80년대에 경제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는 80년대에 나오기가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화 교육 내용이 없었어, 그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소송 변호사,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윤지영 변호사, 정부, 근로지침 동일해도 기간제는 순직이 어렵다는 말만.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준비해서 오늘 3번째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면 쓰기도 무척 어렵다. 이를테면 단원고등학교 학교장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청한 필요 교원 수는 80명이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67명만 발령을 냈다. 이 말은즉 나머지 13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우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정규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24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이렇게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람도 150명이 넘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될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정말 시발이죠.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다.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유족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윤지영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장문의 글을 올리며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서면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이고 정규 교원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며 대체 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직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 새끼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떤 씹새가 이렇게 얘기했냐고. 기간제 교사가 민간 근로자고 정규 교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니까 순직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씹새가 누구냐고요. 그 씹새 이름을 좀 공유합시다. 어떤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구하다 죽은 선생님의 죽음을 모욕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정규직 교사는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에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 변호사는 희생된 두 교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시간과 지침을 갖고 근무한 만큼 이후 처우 역시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선생님은 담임 업무와 방과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 선생님은 담임 업무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맡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 학생의 증언을 빌어 김 선생님은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에도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고 이지혜 교사에 대해 각 방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격려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생 안전 지도를 했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물이 가득 찬 복도와 객실을 다니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지난해 8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안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누구냐고. 어떤 씹새가 순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지, 순직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서류를 내민 새끼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끼들은 나는 이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연금을 나는 박탈해야 된다고 봐.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게 누구냐니까. 일선 말단은 시키는 대로 했을 거야. 맨 처음에 지시한 새끼. 그 서류에 사인한 제일 높은 놈이 누구냐고. 그 시벌놈의 그 연금을 삭제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디서 비정규직 교사는 순직이 아니라는 이 짐승 진짜 똥 빨아먹는 얘기라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진짜 하늘의 무서운 줄을 몰라. 이것들이 아주 닭똥을 짜먹여야 돼. 이런 새끼들은. 자, 여러분, 이 기간제 교사 문제요, 이게 이명박 지침이에요.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정규직 교사가 이제 퇴직을 하잖아. 그러면 정규직 자리가 나. 그런데 그 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명박 때문이야. 이명박이 기간제 교사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는 그 교육부의 지침으로 더 이상 정규직 교사를 발령하지 마라. 왜 그랬냐? 애들이 줄고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사의 숫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 교사로 더 이상 발령하지 말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 꼬라지가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당장 교사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왜 정규직 교사를 뽑지 못하게 지랄이냐고. 어? 또 뭐 교사들이 애들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왜 개소리냐. 이것도 왜 짐승 똥 빨아먹는 얘기냐면 그 아이들 숫자는요. 사실 선생님 하나당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유럽에 있는 학교들보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담당한 학생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전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선생님을 그대로 두고 도리어 학생 숫자를 줄여가서 한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게 교육의 비용을 아낀다고. 씨발 쓸데없는 그 미군 무기만 들 사와도 그것만 아껴도 교사들 정규직으로 10배는 뽑아. 쓰지도 못할 무기 사다가 잡지도 아니 아까 천안함 얘기했는데 막말로 그 미군 데려다가 미군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그 미군 애들이 와서 훈련할 때 그 비용 우리나라에서 절반을 대. 그런데 북한에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는데도 그걸 못 잡았어. 니네들의 말이 맞다면 그 수십조 원을 써가지고 개짓거 아니 이 동물 똥 빨아먹는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 돈을 아껴서 애들 좀 제대로 키우면 안 되냐? 이게 우리가 정권 바꾸고 새로운 정부에게 요구할 내용이에요. 이 새로운 정부가 소위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거 못할 수 있어.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요구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김대중 때는 IMF 때문에 뭔 말 못했고 노무현 때는 진보 세력이 노무현 정부에 등 돌리고 노무현이랑 말이 안 돼. 노무현 나쁜 새끼 이러면서 등 돌렸어.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게 그렇게 등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게 물고 늘어져서 너 우리가 뽑은 이유가 뭔 줄 아냐. 너 경제민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민주적인 전인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 정부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가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두 번 민주세력이 잡으니까 이 국민들이 민주세력들이 민주화는 다 됐다. 이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다 말아먹은 거야. 자, 순직 인정을 못할 거면 수학여행에 데려가질 말든가. 수학여행에 데려가고 똑같이 부려먹었으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든가. 이 문제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도가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우리 다시 기도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세월호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거 못 찾으면 해수부 전원 뒤질 줄 알으라 그래. 모든 공무원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9명 전원 찾아내야 돼. 9명 전원 미수습자를 전부 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해야 돼요. 근데 그 진상규명 전에 두 번째 기도로 이 두 분의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 처리해달라. 요 운동.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게 해달라. 그리고 두 분의 이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 처리해달라. 이거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가습기 첨가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 그러니까 아주 지금 지랄 연병을 하고 돼지뼈를 갖고 사람뼈라고 지랄을 치질 않나? 아주 이 새끼들이 간땡이가 부었어. 이 닭똥을 짜매길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막 너무 과격하면 안 돼. 예. 너무 과격하면 안 돼. 자, 일단 내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망치 부인이랑 같이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또 있어요? 예. 망치 부인에게 오늘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야기들 또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압역 이야기. 이게 내가 보니까 동압역하고 이 동춘동 사건하고를 일부러 이걸 문제로 만들었어. 검색어를 만든 거야. 검색어 조작을 했어. 이게 딱 그 동암동 치면 MBN 기사 나와. MBN 기사 나오고, 이 동암동 얘기는 뭐냐면 어젯밤 9시야. 어젯밤 9시에, 술 취한 64살의 아저씨가 자동차를 몰고 지하차도로 뛰어들었어. 그래서 3명이 다친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 영상을 누가 찍은 거야. 찍어서 이걸 MBN에다가 이제 보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걸 MB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11시부터 뜨더라. 왜일까? 박근혜가 지금 10시 반에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갔어. 근데 11시에 MBN 기사가 어젯밤 9시 사건이 오늘 낮 11시에 기사화되고 그게 막 검색어로 올라가는 거야. 별 내용도 없어. 이거 민간인 조력자들이 지랄하는 거죠. 이 동춘동 사건은 뭐냐 하면 이건 조금 이상한 사건이야. 동춘동 사건은 그 8살짜리 초등학생을 이 친구들 말로는 어떤 아줌마가 전화기를 쓰게 해주겠다고 데려갔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시체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애가 누구냐면 17살짜리 여자애인데 얘가 정신분열증인 것 같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물탱크까지 이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옥상까지 가서 그 옥상에서도 그 물탱크가 있는 건물까지 또 얇은 이 철계단을 올라가. 그 다음엔 사다리를 타야 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생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데 이게 이 초등학생 아이의 몸무게가 20몇 킬로가 되는데요. 이게 시신인 경우엔 더 무거워요. 20kg짜리 애를 업는 건 무겁지 않아. 왜냐면 이 애가 업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술 취한 사람이나 시신을 업어본 사람은 알아. 못 업어요. 너무나 무게가 나가서 그거를 24kg짜리 시신을 지고 이 애가 사다리를 올라가가지고 거기 물탱크에다 놨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사건은 돼.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공범이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사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뭔가 지금 좀 희미한데 피의자의 얼굴만 가린 채로 실루엣이 나왔어. 10대 아이의 피의자의. 내가 볼 때는 지금 동춘동 사건이랑 동암동 사건은 동암역 사건하고 동춘동 사건은 내가 볼 때 이 국정원과 민간인 조력자들이 박근혜 뉴스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검색어용 뉴스로 올린 것 같다. MBN이 동뜨고 그 얘기를 이제 이 민간인 조력자들이 띄우는데 내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댓글이야. 그 댓글이 인천 무서워서 못 가겠다. 동암역하고 동춘동이 다 인천인데 인천 무섭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게 신문 기사야. 근데 MBN 뉴스는 동암동 동춘동 뒤에 바로 이어서 대구 사건이 나와. 대구에서 무슨 뭔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대구에서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역 뉴스를 모아서 보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인천을 막 비하하는 거야. 인천에 뭔 일 있나? 왜 인천을 댓글로 언급하느냐 이거야. 근데 이제까지 보면 말이에요. 그 뉴스를 할 때 어느 지역을 갖다가 포커스로 맞추는 뉴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호남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지역 명칭이 먼저 나와. 지역 명칭이 먼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경상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 나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절대 도가 먼저 나오지 않아.
전라도의 뭐 전주든 뭐 신안이든 이게 호남 지역에서 나오면 무조건 그 지역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 호남이 아니고는 지역이 제일 먼저 뜨는 게 인천이야. 호남 다음으로 인천이 꼭 그렇게 지역 이름을 먼저 내세워요. 근데 이번 뉴스는 그냥 동암역이야. 동암역 동춘동. 그런데 이걸 댓글로 인천 비하로 몰고 가는 민간인 조력자들이 있어. 이유가 뭘까? 이게 인천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산대. 인천, 부천 이쪽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아. 여기가 옛날에 되게 가난한 동네였고, 그래서 그 호남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인천, 부천이야. 그 지역을 꼭 그렇게 비하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놈들이 이 뉴스에 붙었다는 거지. 좌우지간, 이 동암동이나 동춘동 뉴스는 그냥 이제 사건인데 그걸 인천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인천을 비하하는 댓글 부대가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슈화하고 검색어로 올려가지고 박근혜 뉴스를 가리는 용도로 미친 것 같아. 그걸로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춘동 사건은 이거는 분명히 공범이 있어. 왜? 아이들이요. 17세 아이를 아줌마라고 안 해. 애들 눈이 정확해가지고 아줌마랑 10대하고는 정확히 구분해요. 애들이 10대를 뭐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절대 안 해. 그러면 아줌마가 데려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명히 2명 이상의 공범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동춘동 사건은 이 경찰이 지금 초동 수사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이 동암동 사건은 음주운전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 이제 지하도 중에 이 동암동 지하도에 문제점이 있어. 동암역. 무슨 문제냐면 지하철 입구가 너무 높아. 너무 넓어. 서울은요, 지하철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좁고 먼저 이렇게 높은 턱이 있어.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가는 좁은 통로야. 그런데 그 동암역의 그 넓이를 보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만큼 넓어요. 5m 이상이란 얘기야. 그 왜 그러냐? 인천의 동암역이 인구가 많이 지나다니는 데야. 인천 부천에요. 그 전철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입구가 넓은 거야. 그런데다가 요 동암역에 보니까 계단이 낮더라고. 지하철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낮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들어본 것 같아. 그 둔덕이 원래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좁은 통로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통로가 넓으면 실제로 자동차들이 지하철역 입구로 많이 내려간다. 거기 많이 나오는 게 아마 동암역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둠 속에서 보면 그게 지하도인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차로 지하도로 내려간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동암역이 그런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일어나는 지역. 근데 요 동암역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뭐 이 음주운전자가 트럭을 한번 들이받았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도로 뛰어 올라가지고 동암역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이거 음주운전 사고는 맞는데 요게 혹시 급발진 사고는 아닌지.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긴 했어. 근데 차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차가 가령 우리가 이제 나도 운전을 해보지만 차가 움직이려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서 있던 차가 이제 지하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영상을 잘 보면 이 차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여기서부터 옆으로 움직여. 자, 이 단면도로 보면 차가 이제 여기 도로인데 이렇게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휙 들어가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가로로. 이거 차량 이상은 아닌지. 물론 그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이긴 맞는데 차량의 움직임이 좀 독특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정상적인 음주운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
그리고 옆으로 어떻게 그 계단을 내려갔는지.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있어. 옆으로 이렇게 있어.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근데 중요한 건 동압력 사건이 보배드림에서 떴다는 거야. 보배드림에서 동압력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있다. 보배드림과 MBN이. 보배드림이 어디야?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상주하던 곳이야. 뭔가 작업의 냄새가 나. 그러면서 왜 인천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동압력 사건이나 동춘동 사건을 지나치게 검색어로 올리는데 이게 단순히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를 가리기 위한 건지 뭐 영장실질심사 지네가 그런다고 가릴 수가 있겠냐고. 왜 이걸 검색어로 띄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될 뉴스로 보인다. 뭔가 하여튼 그 제목 뭐라 그러나 검색어 낚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오늘 그 연예인 기사가 많이 나와. 이게 연예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기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뭐에 제일 관심 있어요? 우리 국민들 실제로 뭐에 제일 관심 있어? 박근혜 영장실질심사에 제일 관심 있잖아. 길거리에 뉴스도 다 박근혜 얘기만 보고 있어. 그런데 어제부터 검색어에 맨 연예인 얘기야. 웃기잖아요. 그리고 김경준은 검색어에도 안 나오고. 박근혜 구속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다 몰려 있는데 그 박근혜 구속을 가리기 위해서 연예인 얘기를 띄운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야. 뭐지? 얘네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문 닫기 전, 끝내기 전에 우리 참세상님이 같이 보고 싶은 뉴스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저리 예, 권영철 선임 기자의 Y뉴스부터 오늘 2부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성동 자택 앞은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나간다. 예. 법원 못 간다. 이러다 보면 이제 10시쯤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하고 충돌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어요. 그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검찰에서 직접 구인하러 왔다면은 좀 충돌이 있겠지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2명이 구속 수감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뭐 영장 심사가 없었죠. 그때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인데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세 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장 심사는 어쨌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공개입니까 심사는? 영장 심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은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은 기자들이 이른바 벽치기로 문을 통해서 듣거나 뭐 좀 들었는데 새 나오는 거 듣는 거.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뭐 어려운 데다가 특히 오늘은 철저한 경계 때문에 심사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는 꽤 오래 걸릴 전망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그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부인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요. 아까 이용주 의원은 꽤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시던데. 부인으로 일관하는데 판사들이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 좀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장 발부는 내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그러니까 신문하는 시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최종 결정은 내일 새벽쯤에.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럴까요?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그렇죠.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잠시 들어보시죠. 2차입니다. 예.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여기서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개인 최순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렇죠. 11월 29일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정규제 TV 벌어진 인터뷰를 여러 봐도 문제들 그렇고 역시 내 주머니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공범이냐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내 주머니로 들어온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둑이 같이 담을 넘었어요. A하고 B가. 근데 이 작물은 다 A가 취득했어요. 그럼 B는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요런 논리를 얘기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1월 1일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완전히 엮은 것이 이렇게 또 부인했죠. 예. 정규제 TV에서도 경제 공동체를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부인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마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게 유지될 지금 거다.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네. 이렇게 부인하면은 이게 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네. 왜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을 하는가? 일관되게 부인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다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인장님 그거 좀 봐주겠어요? 이제 와서 한다면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거짓말했던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아마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예.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세를 지금 바꾸기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지지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 이제 예. 박 전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지자마저 떨어져 나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고 설사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겁니다. 한 중진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예.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 두 번째.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도 구속을 네. 피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사법 절차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폈습니다.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예. 버티는 걸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뭐 출석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다 피했잖아요. 검찰 조사 사상권 안 나갔죠. 특검도 안 나갔죠. 예, 안 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영장 심사 등 사법 절차에는 응하되 예. 범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작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절차는 착착 오라는 대로 다 가고 조사받으라는 대로 다 네. 갔지만 일관되게 난 아니요. 이렇게.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물증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은 구속 사유로 작용하니까 예.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은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 말이에요. 예. 뭐 원조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희련 의원도 예.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세 번째로 부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역시 구속을 피하기 네. 위해서라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물증이나 진술이 나올 경우 자신은 몰랐다고 아래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 국회 대리인단 단장이었던 황정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책임 전가행위다. 뭐가 드러나면 자신이 안 했다.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밑에 사람이 알아서 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고 구속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취한 행동은 일관되게 구속만은 피하자는 것이었다. 이분도 역시 법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예. 1차 검찰 수사를 기피한 것도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도 다들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네.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법률도 모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는 걸까요? 그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의식,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죠.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효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잠깐 이 부분의 분석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특검의 조사관 이정원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네. 특검 팀 중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분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혐의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법의식, 법에 대한 인식, 의식,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혜원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검정 경쟁이 세게 붙었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건 MB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혜원 의원은 그러면서 다들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대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중견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가 처음에는 의도된 것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자기 최면에? 나 진짜로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용재 의원 인터뷰했잖아요.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본인이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자신은 그걸 사실로 믿게 되는. 믿고 싶은 거겠죠.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한 일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교 집단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남희 박사는 망상을 공유할 경우에 그걸 진실로 믿는다. 일종의 사교 집단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박정희 종교의 교주일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전효옥 전 의원이. 전효옥 전 의원 측근이었던.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오늘 그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분석하셨는데 다 이유는 구속만은 되기 싫어서.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는데 그 1%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에 저는 그 1%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게 그 6살 정도 된 애들 있잖아요. 6, 7살 된 애들. 지금은 좀 더 내려간 것 같은데 이 얘네들이 이제 보면 자아가 막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그걸 어른들이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야 계속 그래. 애 키워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얘네들이 막 자아가 형성되면서 뭔가 지네들이 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그걸 못하게 하면 오죽 무조건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도 소용없고 아니야 이걸 막 그냥 뭉개는 거야. 그죠? 요즘은 애들이 좀 빨라져서 3살 때 그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한 6, 7살짜리가 많이 그랬거든. 아니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박근혜 때는 우리 때보다 훨씬 옛날이잖아. 이게 박근혜가 초등학생 때 청와대를 들어가요.
초등학생 때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경수도 약간 이상한 여자였다며. 아버지는 살인마 박정희에 엄마는 이상한 유경수야. 그 밑에서 초등학생까지 살면서 얼마나 비정상이었으면 박지만이나 그 여동생 박근영이나 다 그 모양이겠어. 그러니까 박근혜도 인성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전부 다 오냐오냐 해준 거 아니야. 잘한다 오냐오냐. 그러면서 이 애가 인격적으로 성장이 안 된 것 같아.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면서 그 유아기 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옛날부터 그 무슨 정신과 박사가 이해신인가?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그 무슨 이제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다. 저 행동이. 그니까 그 심리학 박사 누구였어? 그 황상민 교수도 그러고. 예. 이 박근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맞아. 얘가 지금 박근혜가 지금 하는 짓은 그 무슨 뭐 전투 의지가 어쩌고 뭐 다 개소리고 다 닭똥 소리고 박근혜는 정상이 아닌 거야. 약간 미친 거야. 약간 좀 정신 이상이고 그게 어린 시절에 성장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장기가 봐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엄마와 이상한 아빠 사이에서 있었어.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이 유경수가 박정희의 아내는 맞는데 첫 번째 초혼이 아니잖아. 다른 부인이 있었어, 박정희한테.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그 유경수를 차지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유경수네 집안 배경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박근혜가 잘하다가 청와대를 들어가서 완전히 막 빨아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가 자라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이 안 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24살이 됐는데 그때 유경수가 총 맞아 죽었잖아. 근데 이 유경수가 총 맞아 죽는 상황도 웃겼다고. 그게 문세광이가 뭐 박정희를 죽이려다가 잘못 쏴가지고 유경수를 죽였다는데 각도가 안 맞다는 거야. 박정희는 여기 있고 유경수는 여기인데 왜 여기 있는 유경수가 죽었으며 유경수가 총을 맞은 각도도 이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쏜 것 같다. 문세광 위치가 아니라 유경수의 옆에서 쏜 것 같다라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유경수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얘더러 머리 올리고 한복 입고 엄마 흉내를 내라는 거 아니야. 박정희가 24살짜리 그 여자애더러 머리 올리고 한복 입고 엄마 흉내를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장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5년 동안 완전히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여자들 끼고 밤마다 온갖 그 환락의 파티를 벌인 아버지가 낮에는 사진 찍으면서 막 농부인 척 노동자인 척 개지랄 떨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박근혜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다 아버지가 총 맞아 뒤져?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맨날 아버지한테 가카가카로 왔다 갔다 했던 전두환이가 홀당 다 뺏고 내쫓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삼성동 집에 70년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며. 그러다 98년도에 정계 진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79년부터 98년까지 22년 동안을 그러니까 79년부터 98년까지면 19년 동안을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그러니까 박근혜의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마약에 빠진 거 아니야. 여동생은 더 심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의 삶 자체가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계산을 하면 안 돼.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미쳤으니까 봐달라고 그러려나? 좌우지간 하여튼 박근혜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게 그 여자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
이렇게 그 박근혜를 영웅으로 만드는 놈의 새끼들의 손모가지를 끊어버려야 돼. 이 새바닥을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학대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박근혜를 막 미워한다 그러는데 나는 박근혜가 미운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감정적으로 박근혜가 밉진 않아. 나는 박근혜가 솔직히 불쌍해요. 저게 그 미친 권력자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저대로 미쳤구나. 저렇게 미친 걸 뻔히 알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다 빨아먹은 거구나. 그런데 지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이를 처먹고 있으니 참으로 안 됐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밉지 않아.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저 모자란 것을 안 모자란 척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고 뻥을 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놈들,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박근혜 하나 감옥 갈 문제가 난 아니라고 봐요. 김무성이니 뭐 남경필이니 이해운이니 얘네들이 사실 박근혜가 그 미친 거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만든 애들 아니야. 나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던 그 당 걔네들 전체가 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모두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들 전부 다 감옥 가야지. 비서실장 있으면 몰랐겠냐고, 그게 미친걸. 지금 박근혜 하나 잡아놓고 마치 무슨 정의를 바로 세운 척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박근혜 비서실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잖아. 근데 2007년에 너는 다 알았잖아. 박근혜가 미친 여자인 거. 최순실이가 옆에 있고 박근혜가 미쳤다는 거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만들었지. 그럼 너네가 책임져야지. 어디서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지랄들이야. 이거 김기춘, 최순실한테 다 몰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나는 새누리당 정치인들 전부에게 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 박근혜 선거운동했던 것들 다 알면서 밀어준 거라니까? 자, 뭐 오늘 아침에 이용주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박근혜가 올림머리를 못하는 순간 현실을 깨달을 것이다. 박근혜가 올림머리 풀었던 적이 있어요. 예. 박근혜가 내 기억에 그게 2011년이었나?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꿨어. 2010년이었나 11년이었나. 그래갖고 올림머리를 안 하고 이렇게 내리는 머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지지자들이 막 이상하다라고 도로 올린 거야. 박근혜의 올림머리는 유경수의 이미지를 만든 그 사람들, 유경수를 막 그 현모양처의 상직인 척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든 게 그 올림머리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내가 볼 때 실체가 없어. 그 내용이 없는 사람이야. 심장도 없고 머리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느끼거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진짜 마리오네트.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냥 인형일 뿐이었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형인 주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게 박근혜만 잡아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던 인간들을 나는 전부 잡아넣어야 된다고 봐. 다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뭐 김정은 이야기를 막 해요. 뭐 김정은이가 뭐 누가 그랬대더라. 우리 동생 미용실에 와가지고 김정은이랑 손을 잡느니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고. 야, 박근혜가 김정은 아버지 절친이잖아. 김정은이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계속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박근혜를 구해줬잖아. 내가 볼 때 김정일은 박근혜 좋아한다니까? 박근혜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어디선가 짜자자잔 김정은이 나타나서 미사일을 쏴댔어. 김정은 아버지 절친이야. 김정은 아버지가 각별한 대우를 했다고 지가 와서 인터뷰도 하고 박근혜가 인터뷰도 하고 자서전도 쓰고 그랬다니까. 어디다 대고 김정은을 팔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뉴스예요. 어디 갔지? 그 뉴스가 사라졌네. 그 이제 마지막 뉴스는 뭐냐 하면 한국의 미세먼지.
이제까지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중국 탓만 했잖아. 그죠? 한국의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중국에서 오는 초미세먼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의 황사현상이 있는 건 분명해요.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부터 오는 그 황사현상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건이야. 그리고 차이나 더스트라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 그 바람이. 그 중국의 황사가요, 미국의 저기 마이애미까지도 가든가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황사가 있는 건 맞아. 자, 그렇다라면 세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 베이징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베이징이, 그러니까 우리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면 중국이 미세먼지가 우리보다 심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가 베이징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공기가 나쁜 3대 도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우리나라 지형과 연관되어 있어. 먼저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이 그 한반도가 이제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있고 태백산맥 밑으로 소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바람을 막아. 근데 우리는 이 북서풍이 부는 나라란 말이야. 봄엔 특히 서풍이 불어.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서 불어오다가 태백산맥에 갇히는 거야. 태백산맥하고 요 소백산맥으로 이루어지는 요 지형에 갇혀서 여기가 지금 공기가 안 통하는 지형인 게 첫 번째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황사가 더해지는 거야.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플러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주변에 발전 방식이 뭐냐? 그 화력 발전이라는 거야. 수도권 주변의 발전 방식이 화력 발전. 그 원자력 발전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 뭐 저기 철근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제철 산업이라든가 그 석유화학 공업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수도권 일대에는 거기서 필요한 전기를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그래서 이 화력 발전소가 그 풀로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더 나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기가 나빠질 거라는 걸 김대중 노무현 때 알았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4조 원인가를 들여서 이 서울 수도권 주변에다가 태양광을 막 보급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태양광 보급을 하고 대체 에너지 발로 바꾸는 산업을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집중 노력을 했는데, 그 이명박이 10월 그것이 집권을 한 다음에 대체 에너지 작업을 무효화시킨 거야. 원전 만들면 된다고. 그래갖고 원전에다 올인을 한 거야. 그랬다가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원전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산이나 이쪽에서 원전이 제일 많은 지역에 불만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원전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화력 발전을 풀가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는 이명박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초미세먼지 이거 이명박이야. 지금 이 선생님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안 해주는 문제 이거 이명박 문제야. 세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의 운항화가 됐던 거 이명박 문제야. 모든 문제의 원흉은 이명박이야. 그리고 지금 그 이명박이 대선에도 뒤에서 숨은 손짓을 하고 있어. 누굴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지금 4대강 정화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우리 국민 세금이야. 그 돈만 4대강 정화 비용만 아껴도 내가 볼 때 정규직 교사를 지금보다 수백 명은 늘릴 수 있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이 더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사실은 좋은 상태가 아니. 이게 나 오늘 밤 죽을지도 몰라. 나 지난번에 치과 치료하고 죽을 뻔했단 말이야. 계속 신경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 죽을지도 몰라서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어제는 우리 신랑이
그걸 다 먹었어? 그러더니만 이제 오늘은 우리 동생이 진짜 많이 먹는다. 그만큼 많이 먹었어. 혹시 오늘 밤 죽을까봐. 예. 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니, 근데 진짜 치과 치료받고 심장 이상이 생긴 사람 많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치과 치료하고 나서 뇌졸중 걸리거나, 치과 치료하고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되게 많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어떤 내용을,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나는 위기탈출 넘버원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따 대고 나를 위기탈출 넘버원을 본 사람을 만들어. 고철이 블랙. 나는 그런 프로 안 봐. 건강 이상서를 뉴스로 하는 프로 안 보고요. 예, 라디오도 내가 KBS 라디오 듣다가 건강 코너 생겨서 안 봐. 예. 이거 실제로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그렇게 치과 치료하고 뇌졸중 걸리거나 치과 치료하고 심장마비 걸려요. 이거는 그냥 경험담이야. 망치하지만은 노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 병원 의사가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요거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내가 거의 몸은 노화됐어. 네. 쓸데없이 농담했다가 블랙 걸렸다 풀어달라고 하지마. 지금 블랙 걸린 사람들 한 5년 기다려야 돼.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넘어서 내가 마음이 풀어질 때, 아니면 2만 명의 블랙리스트가 다 차오를 때, 풀어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도 동안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시체 색깔이야.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오늘 업 눌러주신 4,377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 안 하고 보신 분들 아까 한 4,900명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업 안 보고 보신 분들, 예, 오늘 밤은 난처한 겪을지어다. 예. 그리고, 예, 자발적으로 업 해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꿀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예, 우리 허락받은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허락 없이 올린 분들은 고소 대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혹시 몰랐던 내용을 하나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였고요.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명의 미수습자가 모두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비정규직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의, 예,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과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9분의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할 수 있도록
1100일이 되기 전에, 오늘이 1080일인데요. 20일 이내에 9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1분만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비정규직 선생님 2분이 순직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1분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2가지를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양심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알려드립시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금요일 나들이, 제가 이제 화수목금은 이제 창동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금요일에는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내일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벽화 앞에서 야외 방송 할게요. 그리고 저녁 때 최군님 스튜디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경희대학교 그 벽화 앞에서 그 후배들과 함께하는 야외 방송, 그리고 저녁 때는 최군님의 마포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특별 합동 방송,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제가 방송 못하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 수다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인생 수다방에 요청하실 부분은 인생 상담 이렇게 제목 달고 쭉 써달라는 거. 자, 망치 부인이었어요.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박근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 내일 낮에 한 12시쯤에 창동 스튜디오 방송하고, 그리고 경희대를 갈 수도 있어. 자, 망치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상황은 잘 모르겠다. 내일, 박근혜 구속 여부에 따라서 특별 생방송을 오전에 할 수 있으니까, 오전부터 대기 타세요. 그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서, 내일 방송을 좀 일찍 할 수도 있으니까, 창동 스튜디오 방송하고 야외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자, 내일 아침 일찍 리방할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였습니다.